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교도소인데 민영이고 교회재단이며 경치가 좋고 교육도 좋아서 신청자가 몰린다. 수감 생활을 하게 된 모 가수 덕분에 교도소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국내 매체에 쏟아져 나왔는데 그 내용이 칭찬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 영화 트루먼쇼의 아내 역 배우가 짓거리는 중간 광고를 듣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5년 9월 두 번째 주 그것은 알기 싫다는 교도소 민영화의 본고장인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9월) 두 번째 주 613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시작합니다. 건조 에디터와 함께 나성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영화 트루먼쇼 봤습니까? 건조 봤죠. 에디터? 그래서 이 비유를 보고 정말 그렇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네. 어린 나이에 봤을 때도 너무 시겁했어요. 심지어 네. 이 주인공이 내가 TV쇼 안에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해서 그걸 추궁하는 순간에도 아내 역할의 배우, 극중 배우는 네. 자기가 해야 할 역할만 소화하죠. 대처를 못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네. 광고를 해요. 네, 주스 광고였었나요? 예, 코코아였나 그런 네. 광고를 해요. 그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충격받아서 저 사람이 저 아내가 멍청해서 저러는 거냐 이렇게 막 그 논의를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닙니다. 지금의 일부 기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광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통령이 SPC 공장에 다녀간 이후에 네. 추가 취재를 하는 극소수의 멋진 기자들이 있고 극소수. 그 외의 기사들은 다 이런 식이거든요. SPC 모 재단 창업 1호 지원 창업 1호점 창업 지원점 개점 분골 쇄신으로 혁신 푸드뱅크의 냉동 탑자 기부 음식을 나누는 것이 행복 SPC 푸드뱅크에 3,200억 기부 광고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보도자료는 계속 나올 테니까요. 네. 멀쩡한 기자처럼 굴었으면 내용을 클릭해보면 SPC 공장이 사람 죽인 얘기를 해도 한 줄에 들어갈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 트루먼쇼에 나오는 살벌한 배우역 배우들의 연기는 하나도 어색한 게 아니고 사실적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어떠한 기관이나 특정한 수준의 돈을 굴리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얘기가 언론사에 줄도배되고 그게 국내 포털에 나오면 저는 무슨 나쁜 일이 있는지부터 의심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SPC는 지금 검색해보면 평소보다도 더 그런 홍보기사가 쏟아져 나온다는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몇 달 전, 이제 한 달이나 됐습니까? 두 달쯤 됐습니까? 모 가수가 입감하게 된 교도소에 대한 네. 좋은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엄청 많았죠. 네. 아가페 재단이라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 교회 재단이 만들었다고 하는 소망교도소라는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기사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치 좋다는 얘기까지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소소한 것까지 홍보를 해준단 말이에요? 뒷산이 예쁘고 이런 것도 써 있어요. 아니, 카페 홍보하는 것처럼. 그리고 MBTI를 검사할 수 있다느니 가끔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느니 바비큐 파티를 했다더니 이름을 불러준다느니 오만 좋은 게 막 나오고 그리고 밀려서 못 간다. 최근에는 무슨 영화 상영해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초기에 민영화 시도를 하면서 SRT가 KTX보다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기사들이 간혹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고장이 하도 많고 자주 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SRT를 싫어하지만 SRT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민영화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기사들을 구워 삶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기사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이러니 경쟁을 하는 거다. SRT가 서비스도 훨씬 좋고 더 빨리 도착한다. 당연히 더 빨리 도착하지. 저건 서울역에서 출발하고 이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데. 여기 적잖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런 민영교도소들의 기사를 보고 본능적으로 궁금했습니다. 뭘 하려고 저래? 그때 마침 나성인이 저에게 기별을 해 주었습니다. 교도소의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게 언제쯤이었나요? 지난달 중순? 지난달 초 이랬던 것 같아요. 그걸 이번 주에 듣자니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지는 지점이 있네요. 무려 그 얘기를 몇 년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제가 한길 흘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 그럼 이번에 해봅시다. 하고서 지금 조지아주에 멀쩡히 직장 생활을 한국에서 하던 시민들이 갇혀 있다가
겨우 구출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네. 네. 멀리 보면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 하나는 미국은 왜 이렇게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많지? 질문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문장을 잘못 만들면. 미국은 왜 죄인이 많지? 아니요. 미국은 왜 많은 사람을 교도소에 집어넣지? 네. 왜 많은 죄인이 필요하지? 네. 죄인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이번 주 방송의 시작입니다. 잠시 후에 나성인과 함께 하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유능한 청소 제조꾼,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내 몸이 반기는 선물 로하스웰,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우 세상에나 누가 보면 여기가 참기름 공장인 줄 알겠네. 이야 기름기 좀 봐. 프라이 할 때도 튀어. 나물만 볶아도 튀어. 아예 요리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난 또 왜 그리 손맛은 좋아가지고 삼겹살이라도 한번 먹었다니 후드에 쌓이는 기름 두 개가 맨날 청소해도 번득. 내가 부지런한 걸로 어디 안 봐. 깔끔하게 청소되는 기분도 안 들고.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기름 뗀 반려세제 클리친. 가족과 건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 연중 가장 큰 혜택으로 추석에 만나자 로하스웰.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추석이라 장사할 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모두 추석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생각 프로젝트 확인하시겠습니다. 추석에 또 세제는 왜 필요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손님 맞을 일이 많은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손님이 돼서 어디 멀리 1박 2일쯤 간다고 해도 그렇네요. 그때 습관상 집을 치우고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돌아와서 지쳐 있는데 깨끗해야 돼요. 어딘가에 시달려서 지쳐 있는데 집에 왔는데 집이 더러우면 굉장히 기분 안 좋죠. 쓰레기통이 호텔처럼 비어 있어야 되고 네. 청소를 하고 갑시다. 청소를 하고 맞읍시다. 방문만 닫으면 모든 게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럼요. 무더위에 숨어 있었던 청소 본능을 깨우고 이제 할 만한 체력이 좀 생기셨을까요? 최고의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과 함께 해보십시다. 가을은 청소입니다. 그럼 누구보다 당당하게 나의 화장실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저 부부들 사는 집에 가가지고 화장실은 이쪽만 써야 돼라는 말을 늘 듣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있죠. 네. 욕실 전문 세정제 클리바스와 함께라면 화장실 두렵지 않고요. 네. 주방을 기울 때는 시어머니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누군가 입장에서 쓰여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후드에 기름때까지 처리해버리는 클리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집안 구석구석 심지어 텀블러, 식세기, 빨래까지 대응 가능한 깨끗한 생각의 모든 라인업을 추석을 맞아서 전 상품 파격 20%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상당수의 깨끗한 생각의 물건들과 경쟁관계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은 깨끗한 생각의 제품들에 비하면 거의 무리다. 매우 효과가 이건 떨어지죠. 원액급이다. 이미 저렴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을 더합니다. 할인이 더해진 패키지 상품도 부담이 덜한 단품 상품도 모두 20%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음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진정한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전 상품 할인 행사는 아마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네. 이 기회에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매우 얌전하고 평화로운데 자존심이 엄청 세가지고 물건 얘기만 하면 핏대가 올라가는 사장님들 우리하고 많이 정말 거래하시는데 청소 세제에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깨끗한 생각과 하루 이틀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시고요. 먼 나라 이웃 동네 나성통신. 이달에도 나성인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영훈입니다. 네.
지난번 방송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려 주신 미국 시민의 후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 얘기가 아닌 이야기. 네, 뉴욕에서 송민지 씨입니다. 나성통신을 듣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동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적어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의류회사에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공장과 옷 생산 관리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중국, 베트남 공장 생산 분량을 스리랑카, 이집트 공장으로 옮겨야 했고 이거 부루마블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네. 트럼프 뜻대로 안 되고 있죠. 그 트럼프 뜻대로 되려면 미국으로 그쵸? 공장을 옮겨야 네. 되는데 스리랑카랑 이집트로 갔습니다. 관세 인상 전에 중국에서 생산된 옷이지만 정책 발표 이후에 미국으로 납품된 상품에도 관세 인상이 적용되어 6개월 전 책정된 25년 가을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해야만 했습니다. 아, 고생하셨겠네요. 행정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베트남 공장과 일하고 있지만 어떻게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하는 회사는 미국 내에 있는 단 하나의 의류 공장과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쪽에서 네.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정도 이제 관세는 10%가 넘으면 살인적인 관세인데 네. 그 관세를 내도 여전히 미국 공장에 생산하는 것보다 3분의 1 뭐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가격은. 네. 중국, 베트남에 있는 의류 공장들은 좋은 품질과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제공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회사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폭탄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잘 훈련된 기술을 발전시켜온 중국, 베트남 공장만큼 이집트, 스리랑카가 숙련된 기술을 갖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중국에서 생산됐던 옷 구석구석 사진과 장문의 설명을 보내지만 중국, 베트남과 질적인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가장 그나마 네. 지식 노동자들 중에서는 뭐 책 편집자나 이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직접 해봤잖아요. 아, 의류 업계에서 종사하셨죠. 공장하고 대화하는 건 네. 전혀 다른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걸 만든 다음에 아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그 1대1로 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동생이 그쪽 종사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자기 포트폴리오 한다고 동대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거긴 되게 소량 찍고 네. 1대1로 상담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막 원하는 게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안 네.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업자들 입장에서는 네. 만들어 놓기도 했고 뽑아 놓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네. 이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생산 납품 업자들은 그쵸. 실수를 했으면 그걸 물어주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회사의 손해가 안 나니까. 그래서 독특한 언어 방식을 개발합니다. 다르게 알아들었다. 이제 미싱사 분들이 휴가가 길었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딴 얘기를 막 하다가. 어우, 나 구구절절 올라가네요. 네. 네. 아니 난 분명 검찰 개혁을 하자고 했는데 경찰이 무능하다 이 얘기를 1년 동안 떠드는 거예요. 1년 동안. 예.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그것도 스킬이 쌓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외적인 문제를 짚어야 돼요. 공장장한테 뭐 좋은 걸 선물해 주든지. 어머. 관행. 네. 네. 저희 회사는 해본 적이 없는데 리베이트 약속도 하고 그래야 돼요. 아무튼 엄청난 숙련의 영역이군요. 커뮤니케이션도 숙련돼야 되는데 네. 이 그나마 그중에 타율이 높은 실수를 일으키지 않는 공장이랑 한번 계약을 했죠? 네. 그럼 그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걸 지금 버리고 갔잖아요. 미국을 선택하지도 않고. 트럼프는 미국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걸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자, 송민지 씨, 그 사이에 한국어를 많이 안 쓰셔가지고 챗GPT처럼 말씀을 하신다는 점에서 얼마나 미국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느낄 그럼요. 수 있습니다. 지쳐 있는 게 느껴져요. 네. 이 말을 매일매일 하셔가지고 이제 챗GPT의 온도로 말씀하시게 된. 레거시 기자들이 우리 얘기를 들었나 싶기도 했어요. 네. 그 명동에서 못된 짓 하고 다니는 집회하는 극우 청년들 있잖아요. 있었죠. 그 취재를 제가 JTBC에서 봤는데 거기서 땅에 떨어져 있는 태극기를 줍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고요, 기자가. 아, 그러면서. 네, 맞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제입니다. 태극기 딱 보여주는. 네.
공장을 떠나긴 힘들다니까. 보통은 그 물가가 더 높아지면 높아지지 지금 물가가 잡힐 리가 없잖아요, 미국이? 어떻습니까? 한숨부터. 근데 이건 전 세계적인 상식인데 한 번 올라간 물가가 내려오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 더 붙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난 직후에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소포를 접수를 받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네, 우체국이 그걸 자체적으로 안 하기로 했다가 지금 이제 그래서 터져나오는 이제 민원이 많아서 지금 뭐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데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냐 이제 미리 한국에서 제품을 받아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사재기 하신 분들. 사재기.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쓰던 육아용품이 있었는데 네. 지금이 고점 매도의 타이밍이 아닌가. 시장이 형성되는군요. 왜냐하면 새 거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인가 하면서 지금 이제 보고 있죠. 이제 좀 닦아놓고 이제 언제 팔지 하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당근 승리하시고. 지난주와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성인과 이야기할 때의 대부분의 주제가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 예고편. 네. 다가오는데 다행히 지금 정권은 민영화를 싫어해서 네. 사실 그 큰일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데 노동계에 엄청난 수건 사업 하나가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풀렸거든요. 네. 노란봉투법. 하고 네. 코레일과 SRT 합병. 그죠. 그것도 얘기하고 있죠. 아예 목표라고 얘기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망쳐놓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거든요. 고속철 문제. 네. 저희 방송에서도 허구한 날 얘기하던. 네. 이 정부는 민영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4년 7, 8개월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되지만 또 모르잖아요. 민영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민영화에 대한 얘기로 돌아온 홍영훈입니다. 제가 항상 홍영훈으로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할 때, 미국 이야기들을 할 때 맨 마지막이 피디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한국의 미래다 이런 식으로 좀 끝마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이거를 출발해서 좀 서서히 큰 주제로 나아가는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동네 얘기부터.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코리아타운 LA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이것저것 생필품을 사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느꼈던 건 뭐 편의점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각오했던 것과 다른 데서 네. 본 나머지 미국의 생활 물가에 비해서. 네. 그냥 마트 가는 기분으로 사러 가도 싼 것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평균이 높아서 뭐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좀 규모가 작은 마트? 도시형 마트?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죠. 미국에서 편의점. 그렇습니다. 거기를 가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남성이 이 맥주가 잔뜩 있는 냉장 그 코너 있잖아요. 쇼케이스 냉장고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제 투명한 문이 있는 냉장고 쪽으로 이렇게 네. 제가 들어섰거든요. 그 네. 섹션으로. 네. 그랬더니 어떤 남성이 이제 맥주 16캔이 들어있는 커다란 상자 있죠, 맥주.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것도 한꺼번에 쇼케이스에 쌓아놓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코스트코식으로요? 그러니까 무더기로 많이 사가시나 봐요. 네. 그거를 하나 집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이제 뭐 딴 걸 볼까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그걸 들고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어머. 아니 무거울 텐데. 그러면서 넘어지면 편의점 저희. 말씀하신 대로 근데 웃겼던 거는 네. 이게 워낙 무겁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질주를 하는데 그렇게 안 빠르더라고요. 아니 그럼 일단 통이 너무 크시고 그죠. 절도 네. 치고. 네. 그리고 그분이 좀 덩치가 좀 작았거든요. 네. 이제 진짜 힘겹게 두 손으로 그 상자를 쥐고 막 달리시는데 아무래도 네. 액체류는 훔치기가 좋지 않죠. 그럼요. 네. 이게 한인타운이기 때문에 무슨 정말 우범 지역
같은 곳은 아니고 그래서 엄청 치안이 안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편의점에 보안 요원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쫙 달려가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 냉장 코너가 출구의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시간이 좀 걸렸던 너무 거죠. 잘 보여요. 네. 예측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원래 냉장고는 근데- 출구에서 멀죠. 그럼요. 벽에 붙어 있으니까. 네. 보안 요원이 보는데 전혀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훔쳐간다는 걸 네. 출입구까지 나가는 아직 그 가게 안에 있는 동안에도 알 수 있었고 무거워서 느리게 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보안 요원이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오, 네, 그럼 이렇게 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그 남성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거 안 잡힐 거라는 그래서- 생각이 있으니까 그만큼 손을 크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큰 네. 설이. 그런 네.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뭐야 저 보안 요원하고 한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배경 이야기를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장면 이거는 좀 더 직접적이고 저한테 일어났던 일입니다. 목격이 아니고요. 네. 미국에 오래 네, 하셨으니까 예. 근데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맥도날드에 어머니 아버지랑 셋이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미국에서 맥도날드는 정말 김밥 천국 같은 취급을 받나요?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쵸. 정말 먹을 거 없을 때 이제 뭐 귀찮은데 그냥 여기서 때우자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타코벨이 그 젊은이들이 데이트할 때 가는 곳이라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게 나성인이었거든요. 네. 예. 한국에서요? 여기는 기분 낼 때 가는 그럼요. 곳인데 거기는 네.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다 사람들이. 타코벨 따위에 앉아있다니 네. 내가. 뭔가 가난의 내가- 상징. 네. 제가 패스트푸드는 다 잘 먹고 좋아하는데 네. 타코벨은 잘 안 먹는 게 이제 타코벨이 지금은 가격이 좀 올랐지만 정말 한참 때는 타코 하나가 99센트 막 이랬거든요. 1,000원도 안 했다. 한국은 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먹어보면은 고기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먹으면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뭘로 만들었길래 이게 99센트 너무 무서워. 하면서 설국열차식. 네, 네. 그렇죠. 네, 저 먹으면서 약간 실시간으로 내가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정말 동네 패스트푸드 그냥 편하게 가는 곳에 갔는데 네. 어머니 테이블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랑 저는 햄버거를 주문하러 이제 줄을 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어떤 한 남성이 저희 어머니 핸드폰을 들고 도망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비명소리였던 거예요? 네. 아이고야.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얘기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게 제가 배운 교훈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 따라 나가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냥 뭐든 훔쳐가게 두시는 겁니다. 레디비?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머리로는 저도 이걸 알고 있었는데 몸이 반응해서 같이 뛰어나간 거지 사실 이걸 따라 나갔을 때는 총을 맞을 수도 있는 이 네.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 만약에 미국에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절대 뛰어나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쳐나갔는데 이제 뭐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뭐 제가 무슨 피해를 당했거나 근데 운이 좋았던 거죠. 남자는 네 어머니의 휴대폰을 쥐고 나가서 어떤 차가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2인 1조다. 네, 그 차를 타고 가버리는데 저는 가는 거에 번호판까지 외웠죠. 또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막 그 맥도날드의 점장도 나와가지고 괜찮냐고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오더니 무슨 일 있었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가 심지어 차 번호판을 줬는데도 뭐 이후에 수사라던가 그런 거가 진행됐다는 연락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찰분은 위로해주러 오신 거네요. 그러네요. 말을 들어주고 번호판 얘기했더니 네. 요팟인가요? 수고 고생하셨어요. 네, 좋게 되셨네요. 이러고 네.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샴푸를 주고. 그다음부터 네. 이제 절대 핸드폰을 이제 식탁 위에 놓지 말자 이런 교훈을 저희 가족은 얻었죠. 네. 이게
나성인이 저한테 충고를 해줘서 그런가, 제가 블로그에서 그런 여행 갔던 분들의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가, 네. 그 미국에서 운전을 하는 며칠 동안 본능적으로 계속 잔뜩 긴장해서 차에서 내릴 때마다 케이블까지 모든 것을 다 어딘가에 숨겨놓고 내리고 그쵸. 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며칠이니까 버텼지만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 무거운 걸 들고 천천히 뛰어서 편의점에서 도망쳤는데 아무도 잡지 않았다. 안았다. 맥도날드에서 어머니의 휴대폰을 훔쳐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는 뭐 교훈은 뭡니까? 여기는 산 안드레아스다. 무겁지대다. 네. GTA 그건 다. 다 사실이다. 네. 이런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사실 이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네.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주민 발의안 47호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주 제한 47호, 주민 발의 47호. 이게 $950 이하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는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950를요? 네. 뭐 한 120만 원, 130만 원. 네. 네. 이거는 이 가격이 뭔가 되게 아이폰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130만 원이면 그쵸. 아이폰이네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피해 액수에 따라서 중범죄로 기소되는 범죄였는데 형량이 낮아지고 구금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가장 포인트죠. 작은 절도를 해서는 감옥에 잘 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로앤오더나 NCIS 이런 거 보시면 네. 그 두 단어가 특히 열심히 구분돼서 들리거든요. 중범죄와 경범죄. 펠로니와 미스디메너. 네.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가 미국에서는 너무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확정이 돼도 형이 길지 않고 그리고 그 구속수감이 될 확률이 매우 낮고 결정적으로 중범죄가 확정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시민권을 빼앗긴다. 이 차이가 좀 큰가 보더라고요. 애초에 중범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 경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라고 정의가 되네요. 그게 이제 범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나 네. 보다. 그럼 형량을 줄여주자는 게 왜 주민발의 법안으로 나왔느냐. 이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코로나 때 이렇게 떼강도 같은 거 극성 부리는 거를 한국 뉴스에서도 해외 토픽 같은 느낌으로 좀 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봤어요. 막 휴지 막 왕창 갑자기 훔쳐가고. 네. 아니 뭐 루이비통 매장 같은 데 맞아요. 유리창 그것도 깨고 있었고. 막 우르르 들어가서 이거는 이런 강도는 대부분 이 $950 넘기 때문에 중죄긴 한데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떼강도도 작은 절도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이런 큰 강도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론은 기본적으로 엄벌을 좋아하니까요. 그러면은 캘리포니아는 왜 이 지경까지 온 것인가? 그죠.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뉴스가 하나 나와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힌트를 주고 계시는 거군요, 지금. 스무고개군요. 네. 오늘의 그 힌트의 가장 결정적인 이름 김호중 씨. 여기서요? 네. 이런 분이 이분이요? 매우 유명하더라고요. 네. 이게 저는 네. 한국 TV 프로그램을 즐겨보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네, 저희 이모를 굉장히 슬프게 만든 분입니다. 그렇죠. 네. 네. 많은 이모들을 슬프게 만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분이 좀 독특한 이력이 있고 저도 뭐 막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지만 미스터 트롯 나온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분이 그 스타킹에 그 한국판 빠바로티 뭐 이런 걸로 나오셔가지고 네. 유명하셨죠. 아마 한국인들 중 미스터 트롯 보는 비율을 놓고 보면 캘리포니아도 상당히 높겠지만 나성이는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렇죠. 저는 트롯을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네. 이분이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를 하셔서 이제 수감이 되셨는데 소망교도소라는 민영교도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민영교도소가 한 군데 있고 거기에 그 트로트 가수가 수감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한국에 민영 교정 시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0년에 경기도 여주시에 문을 열었고 아시아 최초의 민영 교도소라고 합니다. 아, 한국 최초도 아니고 한국 최초뿐일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최초예요. 네. 2010년이면 이명박 정부죠. 네. 네, 개신교에서 연합회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라는 곳에서 세운 곳으로 교정 업무를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여기가 뭐 일반 교도소보다 처우도 낮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본 기사에서는 뭐 재소자들끼리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다른 교도소보다 훨씬 더 좀 자유롭고 좀 재활에 더 신경을 쓴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크게 홍보를 해주듯이 말하고 싶진 않지만 네. 뭐 좀 다른 곳과 다른 어떤 국립 교도소들과는 다른 조직폭력 사범이나 마약류 사범은 들어갈 수도 없고 뭐 다른 기준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다루기 어려운 우리나라 기준의 중범죄자들은 또 안 받아요. 교도행정 입장에서 볼 때는 꿀 빤다는 건데 이 교도소를 둘러싼 국내 저널리즘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이 시간에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여기를 홍보해 줄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럼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냐. 캘리포니아에서 범죄자들을 방치하는 거하고 민영교도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사설 감옥 민영교도소가 바로 캘리포니아가 엄벌주의를 벌이고 형벌 완화를 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러면 진짜 우리는 모르는 얘기네요. 그러네요. 네. 현재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가장 핵심적인 미국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원인이다라고 지목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수감의 상업화. 수감의 이거를 상업화. 영어로 하면은 commercialization of incarceration. 네. 이 번역어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에서 저희는 잘 모르는 문제임을 느낄 수 있네요. 혹은 수감의 상업화라고만 말하니까 너무 그 무거움이 들리지 않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는 영어에 대한 개념을 번역할 때 항상 되게 고생을 할 때가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알실에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를 검색을 한번 해봐요. 한국어 웹에서 이 얘기가 얼마나 퍼져 있나, 사람들이 많이 아는 얘기인가. 근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얘기일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해서 그걸 하는데 수감의 상업화도 정말 없었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말 중에 한국에서도 조금 쓰였던 말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그게 바로 범산복합체라는 겁니다. 범산복합체. 범죄 산업 복합체. 네. 네. 이게 군산복합체에서 온 말인데 네. 이제 군과 어떤 산업계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런 산업을 굴려나간다는 뜻으로 이제 군산복합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범죄에 대한 이제 교도행정이나 뭐 교정 산업이 이제 민영화가 돼서 하나의 복합체로서 기능을 한다. 애초에 교정산업이라는 말이 뭐 별로 성립되지 않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범산복합체, Prison Industrial Complex. 네. 네요. 영어로. 쇼핑몰 있게 생겼네. 그러니까요. 네. 컴플렉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얘기 드렸듯이 민영교도소라는 게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생긴 곳이 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권 전역에서 수감의 상업화? 범산복합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실 겁니다. 네. 미국에서 주민번호 보는 느낌이겠군요. 네. 네. 사설 감옥이 없는데 민영교도소가 없는데 어떻게 수감이 상업화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그죠. 게다가 또 기분이 좋지 않은 게 이명박 때 생겼으면 좋은 것일 리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 떠나서 저는 애초에 이걸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거지도 좀 궁금해지고. 이것도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네. 미국에는 제가 여기에 약간
그 단어를 살짝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사설 과목이든지 민영교도소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설 과목 하면은 약간 그 서부 시대에 진짜 무법자들이 지어놓은 감옥 같은 느낌이어서 네. 말 타고 돌면서 막 감시하고. 네. 민영 교도소가 더 좀 피부에 와닿는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현재 수감자들 전체 인원의 8% 정도가 민영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합니다. 이야, 그게 쇼핑몰이나 네. 공항하고 다른 게 이 고객들은 몇 년 동안 거기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쪽수예요, 이건. 심지어 이제 평생 고객들도 있으니까. 평생 고객. 아무래도 그쵸. 이감이 잘 안 되시고. 네네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민영교도소 있으면 있었지 이게 상업화라는 얘기까지 붙일 수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은 네, 그게 궁금해요. 두 개의 업체, 두 개의 회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코어시빅과 지오그룹입니다. 코어시빅이라는 회사와 지오그룹이라는 회사. 민간 회사겠죠, 아마. 네, 둘 다 민간 회사고 네. 현재 미국의 민영교도소 사업을 양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교도산업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교정산업계 펩시콜라, 코카콜라라고 보시면 아, 그렇게 표현하시면 한쪽이 되게 너무 밀리는 것 같잖아요. 교도소의 인텔과 AMD. 인텔과 AMD. 빠바와 뚜레쥬르. 그렇죠. 네.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알실에 나와서 뭐 이야기 드린 여러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쓰면서 즐거웠고 제가 가장 인사이트가 가득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옥수수 코커스 편이거든요. 네, 훌륭했어요. 최애 편. 네. 다른 이유로 망했지만. 네, 그 편은 좋은 내용으로 가득한데 음질이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듣기 힘드셨다. 맞아요. 사실 저도 이거 대본 보고 복습하러 들어갔다가 예습하러 들어갔다가 튕겨 나왔어요.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생방송할 때도 비슷한 얘기 잔소리를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이 많어.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에피소드인데 그 에피소드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 옥수수 산업이 어떻게 힘을 키웠으며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미국의 정치계나 사회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옥수수 업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 카길이랑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라는 두 개의 기업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은 코어시빅, 지오그룹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저 서학 개미들도 많이 사는 주식이네요. 예. 그렇군요. 도움말이 많이 나와 있네요. 의외의 트럼프 관련주 이렇게 나와 있고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겉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 회사를 부르는 첫 번째 설명은 네. 정부 솔루션 기업 교정시설 개발 및 운영과 주거 재입소 센터 네트워크. 정부 솔루션. 그러니까 나라 돈 해먹고 산다는 건데 쉽게 말해. 아무래도 네. 네. 그러면은 이 산업이 얼마나 큰지부터 얘기를 해드려야지 감이 확 오실 것 같아요. 한국의 소망교도소는 찾아보니까 4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작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독교 민영교도소 우리나라의 유일한. 이 코어시빅과 지오그룹은 이게 2023년과 24년에 걸쳐서 제가 본 통계여서 뭐 개수나 이제 명수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가장 최근 통계로 제가 찾은 거는 코어시빅이 65개 이상의 교정 및 구금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감 인원은 7만 6천여 명. 어머. 7만 6천 명. 고성군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경남 고성군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보다 조금 많은 사람인데 그분들이 한 번만 왔다가도 경제 효과가 엄청난데 그분들이 평생 계시고 삼시세끼를 거기서 먹고 물을 쓰고. 지오그룹은 이보다 큽니다. 지난해 시설 수가 99개, 수용 인원은 8만 명. 아, 여기가 코카콜라예요. 그러네요. 네. 야. 코어시빅이 펩시고. 여기 아니 그러면 교도소라고 쓰지만 네. 밑에는 지점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와.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감자만 15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범죄자 15만. 야,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땀만 먹으면 그 프리고진처럼 예브게니 프리고진처럼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 15만 명. 여기서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15만 명이 다 범죄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 코어시빅이랑 이제 지오그룹이 왜 트럼프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불리냐고 하면은 여기가 교도소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아, 네. 이민자 구금 시설 같은 것도 운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이민 단속국장 그 갱스터 같이 하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아줌마 있잖아요. 네. 그 아이스 그 아이스에서 사람들 막 잡아가지고 데려가서 갖다 집어넣는데도 여기에 있는 지점들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코어시빅은 직원이 1만 3천여 명이고 연간 매출이 20억 달러. 20억 달러. 와. 지오그룹은 1만 6,500명에 달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지난해 매출이 24억 달러였습니다. 챗GPT가 2년 동안 20억 달러를 벌었대요.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한데 이 두 회사 모두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입니다. 네, 한국인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회사를 보면은 도대체 얼마나 교정산업이 미국에서 커다란 존재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이 회사들은 어떻게 커지게 됐냐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코어시빅과 지오그룹은 각각 1983년과 84년에 설립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요. 네. 코어시빅은 원래 CCA라는 이름이었는데 이게 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 그러니까 미국의 교정회사라는 아주 스트레이트한 이름이었습니다. 먼저 코어시빅 얘기를 좀 하자면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교정시설 운영을 위해서 설립된 곳으로 맨 처음에 정부 계약을 따내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휴스턴의 한 모텔에서 이민자 구금센터를 운영하는 계약을 따냈대요. 83년에.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했죠. 네, 그게 좀 더 접근성이 높을 것 같긴 하네요. 시작하기 편하고. 네. 이게 그 현대 민영 교도소 시대의 개망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고 그리고 교도 행정에 집어넣는 것과 관련돼서 미국은 거기에 끼어드는 그 자영업자들이 정말 다채롭고 많더라고요. 네. 예,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개척 시대에 그 주에서 주지사가 어디까지 자기가 관할하는 영토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동네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은 그 동네에는 경찰 역할을 대신 해주는 사람도 있고, 자경단. 네, 그리고 그 잡아오면 그 사람을 대신 가둬주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가둬질 때 수사받고 가둬질 때 보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보석금을 빌려주는 전문업자도 있고. 보석금 대출업체. 네.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랬나 보더라고요. 근데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현대 민영 교도소의 개막이 이민자 구금센터였다. 네. 지오그룹은 원래 왁앤헛이라는 회사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출발이 보안회사였습니다. 보안회사. 말 그대로 보안 요원들을 파견해주는 회사였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교도소에 파견하는 것도 있었던 거죠. 교도소에서 뭔가 폭동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불러오는 용병급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 근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왁앤헛에서 교정 전문 부서를 설립해서 교도소 계약을 따내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그게 성공하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보안을 아웃소싱하던 회사가 결국 감옥을 운영하는 데까지 컸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뭐 이제 저 유명한 뭐 보안 용역 업체 막 강한 친구들 이런 데에서 그 강한 친구들을 구치소로 보내주다 말고 강한 구치소를 따로 설립하는 스타트업 사투리로 피보팅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확실해요. 그쵸. 진짜 피보팅이에요. 네. 엄청난 성장세. 이들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시장 자체에 가장 먼저 뛰어든 몇 개 업체 중 하나였고 이들 중 두각을 나타낸 뒤에 계약을 많이 따내 경쟁사를 압도한 것입니다. 특히 초반에는 이런 업체들이 난립했는데 여러 업체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거의 이제 반독점적 지위까지 갖게 됐습니다.
야, 정말 미국적인 자본주의는 끝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되는군요. 아까 이 두 회사가 20억 달러, 25억 달러 정도의 연매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쿠팡의 작년 연매출이 250억 달러입니다. 쿠팡만큼 팔아도 250억 달러인데 야, 25억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교도행정으로? 뭘 팔아 거기서? 그게 갈수록 궁금해지네요. 대체 뭘 파는 거죠? 아니 돈 내고 들어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텔이 아니잖아요. 고른다거나. 네. 네. 기본적으로 여기는 후에도 나오지만 연방정부와의 계약이 매출의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수감을 위탁하는 회사들인 거죠. 거기까지는 알겠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하도 여기저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퍼주다 보니까 그 백태를 어느 정도 이게 언론이 뒤져보다 보면 기억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정도 수익성을 이렇게까지 매년 계속해서 꾸준히 낸다는 건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한국에서 이명박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이 정도 모델은 못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명박도 이 비슷한 시도를 했었고 저희는 아직 의문투성입니다. 광고를 듣고 오고요. 네. 활력 하나 더, 생기 하나 더, 내 삶에 하나를 더한다. 로하스웰.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김영대입니다. 이번 주 앰플리파이드에서는 과감한 사운드로 돌아온 에스파와 데뷔 10주년을 맞은 데이식스의 신보, 그리고 전세계 차트에 상수가 된 사브리나 카펜터의 새 싱글을 만나봅니다.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는 매주 수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에 업데이트됩니다. 잠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안심치약, 요즘치약. 계속된 업그레이드 속에서 요즘 치약만 쓰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또 이벤트를 준비를 했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늘 이 XSFM의 계산법이 저는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봅시다. 좀 이상한 수식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확실히 마트에선 이건 못 봐요. 네. 5+2. 5개를 사시면 2개를 드립니다. 네, 한꺼번에 사놓고 다 쓰면 또 사시는 재구매 유저가 많은 요즘 치약이잖아요. 네. 치약 떨어지신 분들은 잘 개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더 이상합니다. 이거 수열이라고 하나요? 뭐요? 이런 계산을? 네, 수열 맞죠? 10번째 구매자에게는 구매한 수량의 2배를 더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행렬이냐 수열이냐? 수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0번째, 20번째, 30번째 10의 배수에 돌아오는 구매자분들께 그렇습니다. 행운의 러시안 룰렛. 구매하신 수량의 2배를 더 준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몇 번째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 게임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많이 사시면 갑자기 당첨돼요. 네, 막 내가 5개를 그러니까 그럼 5+2예요, 만약에 내가. 이게 뭐야? 그러면은 일단 7개가 기본이 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내가 5개를 샀는데 10개가 왔다. 네. 근데 그럼 이 경우는 14개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복잡해. 네, 아무튼 갑자기 많이 와요. 아무튼 많이 오면 고객센터로 전화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아, 내가 10의 배수를 맞췄구나. 네. 난 럭키 가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네. 쟁여놓고 쓰시잖아요.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매번 기괴한 이벤트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요즘 치약 사장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치약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이 사장님이 옛날에 네. 그 후기란에 점 하나만 찍는 이벤트를 하신 다음에 난수를 엑셀로 돌려가지고 네. 당첨자를 뽑으신 적이 있거든요. 어머. 네, 기기괴괴. 수학과신가요? 추석에 지인들에게 하나씩 선물하기도 좋겠죠. 이렇게 쟁여두시면은. 네. 이 세상에 2080만 존재하는 줄 아는 분들께 경정을 올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 기부 프로젝트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요즘 치약입니다. 액세스몰에 들러주시고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운동복으로 룰루레몬을 사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룰루레몬의 재작년 매출이 100억 달러였답니다. 저희 집에도 네, 네. 한 건 했죠. 그걸 올려주는데. 네, 온 지구인한테 레깅스 팔아도 100억 뭘 그렇게 달러인데. 열심히 살아. 교도소만 운영하면 되지 하는 부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성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업체에게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갑자기 주어졌을까?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죠. 수요가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서 두 번 정부에 의한 거대한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마약과의 전쟁과 삼진아웃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미국을 대량 수감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수감 천국. 대량 수감. 네. 네. 이 말도 되게 낯서네요. 이게 근데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mass incarceration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이제 대중투.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다 감옥에 넣겠다. 웬만하면 웬만하면 막을 수 없다. 웬만하면 넣는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기분 나쁘게 생겼어. 사실 197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서는 마약에 대한 강한 단속이 있었는데 특히 닉슨 행정부가 이를 주도했습니다. 닉슨은 마약이 국가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약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닉서결이죠. 닉서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미국이 워낙 대혼란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해방의 시기이기도 했는데 베트남전 반전운동이 있었고 히피 문화 만연했고 흑인 민권운동 또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프랑스의 68혁명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사상의 해금이 일어나는데 미국에서는 흑인 민권운동이 흑인 사회주의자 단체들과 함께 일어나고 동시에 반전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말꼬투리를 잡는다는 느낌이랄까요? 이 반전운동을 한답시고 나온 놈들이 맨날 마약을 하고 앉았다. 공원에서. 물론 1960년대 말부터 미국의 범죄율이 급증했고 마약 사용도 급격하게 늘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마약 때문이 아니고 설명하려면은 굉장히 긴데 어쨌든 베트남전 후유증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그 원호 군인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범죄에 가담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고 네. 실제로 범죄단체에 많이 갔다고 하죠. 네. 인종 갈등 또한 이제 범죄율을 올리는데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어렴풋한 기억이라 지금 뭐 50, 60대 분들이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텐데 80년대에 우리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베트남전에서 참전하고 돌아와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불황배 취급을 많이 했었어요. 아, 한국에서도요? 네. 저 사람 참전만 했던 게 무슨 자랑이라고 버스 안에서 삥을 뜯고 저 깡패 이런 데 가담하고 이러고 다닌다. 그래서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이용사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을 비웃을 때 쓰는 멸칭처럼 바뀌었거든요. 그게 진짜 뭐 국가에 상관없이 전쟁 이후엔 그런 일들이 다 비슷하게 발생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
그 연구자의 연구까지는 제가 제대로 못 봤습니다만은 문득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상위 군인들이 제대로 된 보훈을 받지 못했고 급여도 떼인 경우가 많았다 박정희 정권 때에 네. 이런 기록들이 문득 생각이 나면서 군인들한테 돈 안 주려고 군인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았나 싶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저도 그 비슷한 얘기 얼마 전에 그 소련 때 아프가니스탄 파병 갔던 사람들 얘기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리차드 닉슨의 정부도 그 전쟁도 졌겠다. 네. 너무 많은 돈도 뭐 집어넣었겠다. 그 군인들한테 잘해주기 싫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여튼 군인들한테 되게 못했어요. 마약 딱지 뒤집어 씌우고 갱스터 딱 뒤집어 씌웠어요. 미국에서는 당시에는 워낙 반전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네.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다른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 영향도 네. 있었겠네요. 젊은이들이 군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닉슨은 국면 전환용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겁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는 사회 기강 해이하다. 네, 닉슨의 장모의 내연남이 마약 사업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범죄 증가한다, 국가 위기다, 특히 마약이 위험하다, 우리나라 마약 천국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전쟁 때문이 아니고 경제 때문이 아니고 다 마약 때문이다. 이게 당연히 여기엔 정치적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닉슨의 국내 정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에도 연루됐던 최측근 이분 존 얼리크먼, 이분이 훗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제가 워드 투 워드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는 반전 시위 세력과 흑인들을 불법화하고 싶었지만 직접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대박. 대신 마리화나와 헤로인을 불법화하고 그들을 낙인 찍고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뉴스에 계속 등장시켜 대중이 그들을 불법화된 집단으로 보게 만든 것이다. 아, 이렇게 레시피를 줬다고요? 정치 네. 기술이네요. 80년대 들어서면서도 이런 경향은 계속됐는데 81년에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기엔 더 좋았던 시기였는데 왜냐하면은 1980년대 초부터 도시 빈곤층 지역, 특히 흑인 밀집 지역에 크랙 코케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범죄가 늘어났고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크랙 코카인요? 이 크랙 코카인은 뭐냐면은 좀 자세히 설명하기 저도 뭐 이거에 대한 경험도 없고 뭐 잘 모르고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같은 코케인인데 크랙이랑 파우더가 좀 다릅니다. 네. 자. 보통 코카인 하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생각나는 그거잖아요. 이제 휘황찬란한 저택에서 이제 딱 봤을 때 테이블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제 너무 잘 닦인 유리 테이블이 있고 네. 이제 소파에 막 백인들이 막 앉아 있으면 백인들이 막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얀 가루를 쫙 풀고 이제 흡 하고 들이마시고 네. 와 너무 좋네 막 그런 이제 그림이 바로 생각나죠. 네, 저 이거 뭔지 알아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맞아요. 이게 파우더 코카인입니다. 비슷하고 백인들이 많이 하고. 네, 크랙 코카인은 8% 하는 코카인인데 파우더처럼 순수하지 않고 값이 쌉니다. 이제 1980년대에 이게 흑인 밀집 지역 위주로 대거 돌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징 싸고 흑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마약도 싼 게 있죠. 빈민가를 돌아다니는. 이 정도만 아셔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레이건이 이런 크랙 코케인에 대해서 고삐를 조이면서 여기에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심한 인종차별주의적인 법의 하나다라고 보통 얘기되는 마약 단속법이 나옵니다. 이게 현재 인종차별 문제의 가장 큰 그늘이라고 불리고 어떻게 보면 흑인 커뮤니티를 정말 박살냈다고 불려지는 100대 1 규정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명박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현대에 요즘에 뭐가 잘못됐으면 이명박 때 뭐 했는지 찾아보면 되고 그렇죠.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면 되고 원료가 있죠. 미국인들이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민심 박살났을 때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그럼 로널드 레이건 찾아보면 대충 답 나오는 거 많습니다. 그렇죠. 뭐 레이거노믹스라든가. 네.
그 레이건은 닉슨 시절에 있던 나쁜 것들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인종차별적인 프로파간다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걸 하려면은 외치기만 하면 안 되고 법도 그렇고 사법도 그렇고 그렇게 가야 돼요. 흑인들을 일부러 범죄자로 만드는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돼요. 이게 듣다 보면은 뭐지 이거 싶은데 잘 들어보세요. 100대 1 규정. 1986년에 네, 미국에서는 마약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통과됐는데 여기에 100대 1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랙 코케인을 5g 이상 소지하고 있으면 최소 5년의 연방교도소 형량이 부과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5g. 반면, 네. 반면 파우더 코카인을 소지하는 죄로 5년 형량 이상을 부과받으려면 500g 이상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네? 아니 잠깐 과학 시간 그 가루가 됐든 고체 형태 원래 형태든 무게는 똑같잖아요. 네. 과학 시간. 네. 그럼 500g이 되려면은 얼마나 일단 양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0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크랙 코케인과 파우더 코케인이 100배 차이가 난다. 불법성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100대 1 규정이라고 불렸고 현대 미국의 사법 체계에서 형량 불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이 100대 1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누가 명문으로 말하지 않을 뿐 백인들이 많이 하는 건 1% 정도로 봐주고 네. 흑인들이 많이 하는 건 100% 형량을 다 매긴다. 이 정도로 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흑인들에게 극도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법이었습니다. 인권과 관련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민단체 중 하나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여기 ACLU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American Citizen Liberty Union인가? 네. 여기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크랙 코케인 사용자 60% 이상이 흑인 아니면 히스패닉계. 그리고 연방법원에서 크랙 코케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80% 이상이 흑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마약은 퍼질 대로 퍼져버렸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80년대 초반부터 크랙 코케인이 퍼졌다고. 근데 이 법이 86년에 나왔잖아요. 네. 이미 퍼질 대로 퍼졌는데 강력한 처벌을 해서 바로 감옥에 넣는다. 이게 대량 수감이죠. 그냥 한 커뮤니티에서 타노스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잡아들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러면 만약에 교도 행정이 받쳐줄 수 있다라는 전제의 확신만 있으면 네. 흑인은 범죄자다라는 생각을 온 국민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줄 수 있고 이후에 좀 더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고자 하는 모든 정치가들이 표를 덜 받게 만들 수 있죠. 아주 그랜드 플랜인 거죠. 네. 하나의 전제만 남죠. 교도소가 받쳐주면. 이걸 좀 이따 설명해 주시겠죠. 흑인들 위주로 대거 감옥에 가면은 네. 왜 이게 흑인 커뮤니티를 무너뜨렸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 누군가의 부모인 경우가 많겠죠. 커뮤니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 많아지죠.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커뮤니티에서 경제활동을 중추가 되어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흑인 사회에서는 1980년대 크랙 코케인이 커뮤니티를 완전히 망쳤단 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주로 가장들이 갔을 테니까요. 네. 미국에서 이제 밈으로 흑인들은 아버지 없이 자란다 이런 패드립성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이미지 자체가 1980년대에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근데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를 무너뜨리고 특정 인종을 저격한 법안이라는 것은 100대 1 규정이 나온 직후인 90년대부터 나왔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정된 것이 2010년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2010년이요? 그러면 30년 동안 네. 계속해서 마약하는 백인은 처벌 안 하고 마약하는 흑인만 100배로 처벌하는 건 유지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바마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 거예요. 2010년에 의회에서 공정한 양형법이라는 걸 통과시켰는데 네. 오바마 취임 2년 뒤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크랙 코케인에 관련한 5년형 최소 기준이 28g, 10년형 최소 기준은 280g이 됐습니다. 아, 그래도 여전히. 야, 이게 참 네.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거 고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크랙과 파우더의 차이는 100대 1에서 18대 1로 축소됐습니다. 아, 이걸 기뻐해야 할지. 그러니까 백인이 100분의 1 처벌받는 데서 18분의 1 처벌받는 걸로 바뀌는 데까지 25년, 30년이 걸렸다. 네. 미국은 이런 나라다. 하지만 여전히 1대1을 바라는 목소리들 당연히 그게 있겠죠. 맞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2021년에는 완전히 이런 격차를 없애자는 법 또한 하원을 통과했으나 아직까지도 상원에 막혀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말은 강력한 뭔가 로비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가 나오겠지만. 네. 마약이 많이 퍼지긴 했다지만 아직도 산업이 너무 발전하진 않아서 좀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게 네. 마약과의 전쟁 이런 얘기 할 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거든요. 너희 집 자식들부터 잡혀갈 거다. 실제로 그러했다. 근데 미국은 그걸 막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부잣집 마약은 처벌을 덜하는 방식. 그러네요. 야, 또 학계가 이걸 받쳐줄 거고, 그쵸? 네. 크랙이 더 위험한 이유는. 모 언론사주였던 분의 따님이 이제 마약 유통 뭐 이런 걸로 잡혀가셨을 네. 때 뭐 원래 좋은 사람이었느니 뭐 이런 기사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쵸, 우리나라. 그쵸. 우리나라도 이렇게 예 불공정하게 대우해줄 준비는 돼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였죠. 이러다 보니 1990년대 연방교도소 수감자의 46%가 마약 범죄로 복역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 이러면 교도행정이 힘든 게, 한 가지 범죄가 이렇게까지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네. 일단 수용시설이 부족할 것이고, 그쵸. 그리고 교도행정에 실제 필드업무로 들어가 보면, 다루기 제일 힘든 게 약쟁이란 말이에요? 금단 증상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안 씻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병도 빨리 퍼질지도 모르고, 네. 그 안에서 그리고 암시장이 생기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이 비율이 1980년대에는 2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배. 그럼 그러니까 레이건의 10년 만에 지시는, 네. 마약 범죄자들이 엄청나게 수감된 거죠. 이 타이밍에 수감자들이 너무 많아지다 연방정부든 주정부든 민영교도소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민영교도소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았군요. 네. 마약과의 전쟁은 민영교도소 산업화의 토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석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어떤 범죄자들을 많이 시키겠어가 이제 논리의 끝이 아니라 레이건 행정부가 상상했을 때 네. 실제 실제 논리의 끝은 교도소를 민영화시켜야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가 시작이자 끝이 돼야 맞는 것 같은 스토리인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특정 범죄자들을 많이 잡아가둬야 될 텐데. 아, 그게 도착지라는 거,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먼저. 예전에 네. 제가 저 로앤오더 성범죄 전담반에서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범죄 전담반 뉴욕 거기 성범죄 전담반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네. 형량이나 사는 곳과 무관하게 자꾸 어떤 판사가 특정 민영교도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좀 환타지긴 하지만 네. 그래가지고 그 경찰에서 그 뒤를 캐봅니다. 판사에. 그랬더니 민영교도소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있는 게 나와가지고 정말 이게 제일 판타지인데 법정에서 끌려나가요. 아, 그 부분이 판사가 제일 잡혀가요. 판타지네요. 그러네요. 네. 직위원한테 그런 일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판사한테도 손을 뻗친 얘기인데 보통 이제 그 로앤오더 같은 데 보면 네. 사실로 원래 있던 일들에 입각해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보통 전 그쵸. 보면서 와 저런 것도 있어 미국은 생각했는데 이게 문득 기억이 나네요. 그거 약간 스포일러인데요? 뒤에 나올 얘기. 잘못했습니다. 미래를 보셨습니다. 네. 아무튼 민영교도소 산업을 만들려면 원래대로면 가만히 집에 있거나 벌금을 내고 30일 구류를 당했을 사람이 1년 3년을 교도소에 묵어야 되니까 체류해야 되니까 네. 그러도록 일부러 정부가 만들어줬다. 일부러 네. 교도소를 채워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앤오더 자체가 되게 영어로 보면 멋있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법과 원칙이잖아요. 너무 그죠? 무서워요. 법과 질서. 법과 공포스러워요. 원칙 이거 정말 보수 대통령들이 네. 맨날 하는 법과 원칙.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반국가 세력을
법과 원칙을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세웠던 대통령 중 하나가 닉슨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어떤 연결고리를 느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미국의 수감자를 폭증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삼진아웃법입니다. 3 스트라이크. 네. 삼진아웃법이란 말 그대로 중대한 범죄 전과가 2건 있는 경우 마지막 3건째의 범죄를 또 저지르면 25년에서 종신형에 이르는 엄청난 형량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25년을 의무화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최고 이게 25년. 네. 마지막 3건째의 범죄에 대해서 법이 정해놓은 형량이 뭐 3년 이상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네. 그래도 3범으로 들어오면 25년 준다. 이런 디버프. 네.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져서 23개 주와 연방법에도 비슷한 법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법은 사실 좀 끔찍한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1993년 10월 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캘리포니아 페탈루마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유괴살인 사건이고 흔히 이를 피해자 이름을 따 폴리클래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네. 당시 12세 소녀였던 폴리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리처드 앨런 데이비스라는 남성이 침입해서 폴리를 납치했고 이후 살해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건이 여론으로 하여금 삼진아웃 제도를 지지하게 만든 요소였다는 겁니다. 데이비스가 납치나 폭행 등의 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복역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뒤에 감정은 예상이 가네요. 네. 네. 당연히 이런 범죄자가 어떻게 사회로 풀려났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폴리의 아버지인 마크 클래스는 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해야 한다.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네. 사실 근데 폴리클래스 사건 1년 전인 1992년에도 18세 여성인 킴벌 레이놀즈라는 분이 강도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범인도 상습범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족들이 삼진아웃법을 구상하고 제안하고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게 당시에는 삼진아웃법이라는 명칭보다는 이제 상습법 가중처벌 법안으로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상습범 가중처벌 법안. 자, 네. 이 멀쩡한 제안이 어떻게 망가진 건지 지금 이제부터 볼 것 같죠? 네. 근데 아무래도 여론의 추이가 18세 여성이 살해당했을 때랑 12세 여자아이가 살해당했을 때랑은 다른 부분이 있겠죠. 이건 뭐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네. 클래스 사건은 그래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였고 바로 다음에 6개월 만에 캘리포니아 의회는 삼진아웃법을 통과시켰고 주지사는 즉각 서명해서 법이 발효됐습니다. 너무 빠른데요? 자, 이상한 얘기죠. 요구한 것과 통과된 법이 좀 다르네요, 이름이. 네, 아무튼. 같은 해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도 있었는데 찬성률이 72%에 달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당시에 워낙 사회적 분노가 크다 보니까 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실 미국 내는 꼭 이 삼진아웃 제도뿐만 아니고 여러 상습범 가중처벌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것이 삼진아웃법이거든요. 네. 범죄 3번 중 첫 번째 범죄만 폭력범죄고 나머지 2개의 범죄는 경범죄라도 가중처벌이 되도록 했고 세 번째가 아니더라도 2번째 범죄부터 정상 형량의 2배를 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뭔가요? 강릉시장이죠. 네. 4글자로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가뭄이 있어요. 네. 나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비는 올 텐데 1,000억만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지금 개까인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떤 정치가들은 재난이 일어나면 그 재난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채우는데 그렇죠. 그건 법안의 이상한 지점들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요구했던 건 납치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를 수 없게 해주세요 였는데 한 번 그보다 좀 약할 수도 있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껌을 훔치다 걸려도 2번 더 걸려도 25년을 살 수 있게 했다는 건 뭐죠? 어떻게든 교도소를 채워! 인 거죠. 관계없이 하는 거잖아요. 범죄 내용. 와우. 심지어 이 삼진아웃법이
반려되고 나서는 사소한 절도 등으로 걸린 이들까지 세 번째 범죄라는 이유로 25년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가 속출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마치 들어 이제 네. 예를 들어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때렸다가 네. 뭐 아들이나 딸이 그 사람이 아버지가 뭐 영원히 몸을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뭐 징역 5년에 10년 정도 살고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술에 취해서 가로등을 넘어뜨렸어요. 뭐 박았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단횡단을 했어요. 25년. 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극단적인 예시라고 하셨지만. 보죠. 이 피자 한 조각 무전 출식하고 종신형 이런 극단적. 아니 무단횡단보다 더 하잖아요. 네. 제가 어제 멋진 거 봤거든요. 여의도역에서. 네. 1달러 피자가 있더라고요. 여의도역 안에. 네. 그 요새 서울대 입구역에도 있어요. 그죠.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맛있어요. 예, 저녁 약속이라서 못 먹어봤는데 네. 그걸 이제 잠복수사죠. 네. 취식이라고 준 다음에 잡아가. 시식입니다. 예. 이러면서 정교도소에 한 놈이라도 더 집어넣고 싶으면 먹어보세요 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쪽수 채우느라 범법자 만드는 거 지금 우리가 요즘 너무 많이 본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미주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시면 맨날 나오죠. 한인들이 억울하게 아이스한테 잡혀간 얘기. 네. 그게 왜? 아이스가 그달 그 주에 쪽수를 채워서 정해진 숫자만큼 잡아가야 되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일부러 잡아가는 건데 할당량. 이것도 그 느낌이 보이죠. 네. 억울한 사람들을 일부러 잡아가는 것까지 법에 집어넣어 놨어요. 원인은 하나로 보인다. 교도소 채우려고. 근데 이게 암암리에 미국에 사는 분들한테는 퍼져 있는 어떤 삶의 지혜 아니면 루머 같은 건데 월말에는 특히 교통경찰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 실적 채우러 나온다.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극단적인 경우 뭐 이런 게 한두 개 있는 걸로 또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삼진아웃 제도로 오래 수감돼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소한 범죄 때문이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스테이트라인이 2012년에 밝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삼진아웃 제도로 인한 장기 수감자 중 52%가 절도나 마약 소지 같은 비폭력 범죄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조건은 이거잖아요. 한 번의 중범죄. 나머지 두 번은 하우스에서 화투치다 걸린 거. 그쵸. 이런 사람들도 많다. 운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실 수 없는 분들하고는 논의가 아예 불가능해요. 어차피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해 왔으면. 네. 그래서 실제로 집중하셔야 될 건 이런 거라는 거죠. 납치 살해 피해 유가족이 원하던 미래도 아니에요. 그게 진짜 중요하죠. 예. 누가 원하는 미래? 민용교도소가 원하는 미래가 아닌가 싶다는 겁니다. 더 들어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지배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누칼협이라는 얘기 전에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네.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폭력범죄 안 저질렀으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하면서 정당하다 이거는 이렇게 주장하실 분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법 집행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환영한다. 이렇게 절도나 마약하다가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한국에 계시면 그분들더러 가서 지금부터 미국에 살라고 하면 싫다는 이유로 범죄를 드실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사소한 범죄로도 장기 복역이 되니까 인구가 폭증할 수밖에 없었다. 어디에? 교도소에. 그러게 방이 안 빠지잖아요. 계속 차기만 네.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레이건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네. 지금. 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게 교도소를 민영화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고령군의 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 범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고령군에 살게 하는 법을. 그것도 뭐 주소 이전은 되니까요. 네. 그럼 고령군 인구가 180만 명이 금방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렇죠. 원래는 1년 살고 나가거나 뭐 몇 달 있다가 나가야 하는 범죄자들, 피자 훔친 사람들이나 대마초 좀 한 사람들이
종신형을 선고받으면 대량 수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80년대와 90년대 대량 수감을 불러온 두 가지 사건이 있다 보니 그 기간 동안 수감자는 엄청 늘었습니다. 이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1980년 미국 교도소 수감자는 약 3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20년이 지난 2000년 이제 두 번의 정부 주도 대량 수감 캠페인이 지나갔죠. 네. 그 수는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130만이요? 네. 어머. 대구시랑 비슷한데? 곧? 네. 어머. 그러니까 네. 10년에 50만 명씩 늘었다. 10년에 50만 명을 잡아가뒀다고요? 우와. 네. 와. 이게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은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로 범위를 넓혀보면 네. 40년간 인구당 수감률은 7.5배가 증가했습니다. 어. 1972년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의 수는 93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와. 이 숫자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더 잘 이해가 되네요. 이게 교도소만 받쳐주면 다 잡아가도 되지 않을까가 이게, 아니라 예. 네. 교도소에 넣어야 되니까 교도소가 사람을 많이 교도소가 네. 받쳐줘야 하니까 많이 네. 잡아가야 된다. 네. 이게 억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숫자로도 감정적으로 억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인구 10만 명당 네. 700명이면 0.7%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40, 150명 중에 하나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무법천지가 아니면 감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인 나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제가 예전에 무슨 넷플릭스에 그 수정헌법 13조라는 다큐가 있거든요. 네. 이 비슷한 내용의 그 상관데 좀 더 이제 흑인 차별에 집중해서 조명한 그런 다큐였는데 거기서 흑인 남성이 전체 생애 주기 중에 한 번 이상 수감될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 아무리 그 다큐인데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다큐인데 너무 좀 부풀린 거 아니야?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네요. 와. 네. 진짜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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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교도소들은 터져 나갔습니다. 교도소가 진짜 되게 행복의 비명. 문전성시. 과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영 교도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진짜로 네. 그 경찰과 교도관들이 네. 자리난 곳을 찾아 오픈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네. 당연히 이 기간 동안 코어 시빅과 지오그룹은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이미 2000년대에 두 회사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제 창업한 지 20년 안팎 정도 된 회사들이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온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 계약을 엄청나게 많이 따냈습니다. 여기에다 2000년 이후에 이 회사들이 또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반이민적인 정서가 늘어나고 불법 이민 단속이 강화되자 이민자 구금 시설 같은 걸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이민 정서가 확대되면 네.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우리 저 인면수심의 주갤러 여러분, 트럼프가 쿠데타에 성공하죠? 그럼 이 회사 주식 사셔야겠네요. 그러네요. 관련주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인 보호소라고 하는 그것도 민영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네요. 2017년 기준이긴 한데 코어 시빅과 지오그룹은 매출의 50% 이상이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끈끈하네요. 야, 저희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뭐 이명박의 플레이북을 보면 가스공사나 한전이 돈이 많아 보여. 그러면 그걸 해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광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곳에 가서 광산 계약서를 써요. 그죠. 예. 그리고 사전 투자 비용을 줘요. 일단 일을 벌인다. 네. 받는 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게 다시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좋고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적자를 키웁니다. 공기업에. 네. 네. 적자가 커져요. 그럼 적자가 커졌다고 기사를 써달라고 기자들하고 대화를 잘해요. 그래서 그 국내에 인프라 기업들이 적자가 많다고 보수 경제지들이 막 뭐라고 해요.
그 틈을 타서 거기를 민영화시켜요.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다음에 회사에 돈이 되는 부분부터 민영화를 시켜서 팔아요. 그래서 또 돈을 벌어요. 돈이 되는 것들 중에 뭐가 있죠? 부동산이 있죠. 있죠. 부동산 중에 잘 팔리는 것들을 팔아요. 그래서 또 돈을 벌어요. 혹은 돈만 버느냐? 그 산 사람이 나일 수도 있죠? 그쵸? 가능하죠? 네. 뭐 나의 집 사거나. 네. 근데 이런 류는 단타치기였네요. 그러네요. 연속성, 지속 가능하지 않네요. 네. 이 민영화는 뿌리 깊은 나무예요. 심지어 이대로 이제 나라 돈을 계속해서 많이 받으면 그 돈은 사기업의 돈이니까 어디에 쓰여도 되잖아요. 네. 사기업은 로비를 하죠. 할 수 있죠. 국가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기업이라면 더더욱이 로비 자금을 많이 쓸 수 있겠죠. 그건 미국에선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라 돈을 가지고 로비를 하는 기업이 돼요. 이들이 로비를 하면 정책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정책은 무려 반이민 정서예요. 흑인 혐오고. 제발 수입하지 말길. 와우. 듣지 마세요, 이 방송. 야, 이거 정말 아름다울 지경입니다.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사학할 수가 있나. 그리고 투명하게 사학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네요.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미국 시민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죠. 재밌어 해서 죄송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최대한 덜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모든 웃음은 진짜 웃기다 괄호 사실 안 웃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또 내일 이 시간은 또 이제 미국이 슬픔에 잠겨 있는 기념일이잖아요. 네. 네. 미국의 슬픈 얘기를 하기 좋은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성인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인 수고하셨고 청취자 여러분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